야, 거기 여군, 너 어디 소속이야? 낙엽 갖고 뭐하냐? 단풍놀이 왔어? 제5보병사단 제36여 단장 강태영 대령은 위병소 외곽에서 낙엽을 쓸던 익명의 여군을 향해 계급적 경멸이 담긴 폭언을 퍼붓고는 자신의 검은 관용차에 유유히 올라 여단장실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그 모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 안에서 익명의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펜 끝에 힘을 주어 적어 내려간 첫 문장은 다름 아닌 곧 부임할 자신의 부대인 제5보병사단 여단장 강태영 대령의 징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은 48세의 강직한 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 험지에서 연대장 직함을 달았고 이제는 장군 소장 진급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강박증을 갖고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신임 사단장의 부임을 앞두고 그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다. 이게 지금 여단 위병소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여단장 부임을 앞두고 이런 꼴을 보일 참이야? 강 대령의 불호령이 여단 본부 위병소 초소를 강타했다. 위병소 앞에는 며칠 전 내린 가을비에 젖어 검게 변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뭉쳐 있었고 낙엽에 섞인 진액 발자국들이 위병소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병소 최고참 근무자인 윤준호 상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윤 상사는 이 부대에서 15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묵묵하고 성실하여 병사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강 대령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 대령은 장갑 낀 손으로 위병소 유리창에 희미한 물때를 쓱 닦아내고는 윤 상사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으로 손가락을 문댔다. 윤 상사,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꼴을 보이려고 소장님 맞이할 준비를 했나? 당신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나? 아니면 상사 계급 달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 상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 대령은 혀를 차며 돌아서서는 위병소 입구에 쌓인 낙엽 무더기를 발로 툭툭 찼다. 저 지저분한 낙엽들 당장 치워. 마치 부대가 정리도 안 된 야영지 같잖아. 병사들 놀리지 말고 제대로 작업 지시해. 그의 말을 끝으로 검은색 관용차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여단장실을 향해 사라졌다. 윤 상사는 강 대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전 자신이 중사였을 때 당시 작전 소령이었던 강태영이 그의 간부 지원 서류를 찢으며 부사관은 머리 쓰는 일 말고 몸 쓰는 일이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후로 그의 진급은 계속해서 늦춰졌고 동기들이 이미 원사를 바라볼 때 그는 겨우 상사 계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욕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였다. 다음 날 새벽 연천에는 서리가 내렸다. 신임 사단장 부임일이 바로 코앞이었다. 어제 강 대령에게 호되게 당한 위병소는 그야말로 비상 상태였다. 윤준호 상사는 일병 김태수, 병장 박현우 등 위병소 근무자들을 데리고 낙엽 청소와 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김일병, 저기 위병소 좌측 보행로 낙엽은 빗자루로 쓸지 말고 반드시 갈퀴로 긁어모아. 물기 먹은 낙엽은 빗자루로 안 돼. 박병장, 여단장님 차 지나가시는 동선 한 번 더 쓸고 물 청소 후에 마른 걸레질해.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병사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외곽 보행로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윤 상사는 새로 전입 온 하사나 아니면 작업을 지원 나온 여군 장교일 거라고 짐작했다. 저기 작업 지원 나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 상사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낙엽이 너무 깊게 쌓여서요.
이쪽이 바람을 많이 타는 모양입니다. 건조해야 할 곳까지 물먹은 낙엽이 뭉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치 부대 환경을 분석하는 듯한 어투의 윤 상사는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그때 까만색 세단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강태영 대령이었다. 그는 정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불시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강 대령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깨끗해진 위병소 내부를 훑어보더니 외곽 보행로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여군을 발견했다. 강 대령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그의 눈에 비친 흑투성이의 여군은 사단장 부임을 앞둔 신성한 위병소를 더럽히는 오점 그 자체였다. 저건 또 뭐야? 강 대령이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 상사가 여단장님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대령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김일병과 박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대령은 쪼그려 앉은 여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디 소속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흙바닥에서 낙엽이나 긁고 있어? 여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여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강 대령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흙탕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외곽 보행로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 청소는 작업병들이 하는 거야.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서 인사고과나 채우려고 공짜로 봉사하는 신용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알아? 소장님 오시는 길목에 재수없게 흙칠갑을 하고 얼쩡거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보기 싫으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저기 가서 화단에 꽃이나 심던가.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충격적인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시, 그리고 계급과 지위에 대한 오만함이 담긴 폭언이었다. 윤 상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그는 상사였다. 대령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하급 부사관이었다.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 대령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에 강 대령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 뭘 째려봐. 당장 안 꺼져? 여군은 몸을 돌려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위병소를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강 대령은 윤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윤 상사. 당신은 위병소 관리자라는 작자가 저런 것 하나 통제 못하나? 앞으로 저런 잡것들 위병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나? 단결. 알겠습니다. 강 대령은 침을 뱉고는 관용차에 올라타 여단장실로 사라졌다. 위병소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일병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 상사님, 방금 저 여군 간부님 괜찮으실까요? 강 대령님 너무하십니다. 윤 상사는 대답 대신 여군이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주워들었다. 강 대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위병소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 상사는 흙먼지가 묻은 검은색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수첩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에 그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쓸 뿐이었다. 상사님, 그 수첩 아까 그분 것 아닙니까? 병장 박현우의 말에 윤 상사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수첩을 열었다. 군용 수첩이 아니었다.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깨끗한 필체로 열쇠부대 제36여단 위병소 시설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윤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나. 위병소 외곽 보행로. 주변 조경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송진과 낙엽이 엉겨붙어 토양의 산성화 및 배수 불량을 야기함. 단순 청소가 아닌 보행로 주변 필터 매트 설치 및 낙엽 처리 시스템 보강 필요. 둘.
통신선 피복 노후화 심각. 지중화가 시급하나 예산 문제 시 신규 광케이블 포설 및 절연 테이프 대신 특수 보호 자재로 교체해야 함. 현 상태로는 우천시 감청 및 혼선 가능성 상존. 셋. 검문소 차량 동선. 민원인 차량과 작전 차량 동선 중복. 즉각 분리 조치 요망. 특히 경계 작전 인원의 이동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 상존. 윤 상사는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갓 임관한 하사나 지원 나온 장교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메모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꿰뚫어보는 수십 년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최상급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윤 상사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일병의 물음에 윤 상사는 황급히 수첩을 닫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라. 강 대령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지만 아까 그 여군의 고요한 눈빛과 수첩의 내용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10년 전 강 소령이 자신의 서류를 찢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타입이라고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강 대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한 여군을 모욕했다. 그날 밤 윤 상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이 수첩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을까? 만약에 그 여군이 사단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같은 시각 강태영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벌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다. 군기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단장 부임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흙탕물이나 뒤집어 쓴 여군이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군기문란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여성 장군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열쇠부대가 선택되었다는 흉한 소문이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부대야? 강 대령은 위스키를 한 번에 털어넣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과 정치로 쉽게 장군 계급을 다는 이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서 그 정치적 사단장에게 제36보병 여단의 완벽한 군기를 보여줄 생각에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 대령은 여단 핵심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녁 식사를 겸한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여단장실 옆에 딸린 작은 접견실이었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 인사 참모인 박대위 등 핵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 대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겠지. 내일 모레 취임하는 사단장이 여자라는 거. 강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내가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별걸 다 보지만 이런 코미디는 또 처음이야. 특수전 부대 출신에서 총 좀 쐈다고 일개 사단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노골적인 비하였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그래도 듣기로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실전? 김소령,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데? 테러범 몇 명 소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실전인가? 여기는 열세부대야. 수만 명의 병력을 움직여서 적이 북쪽 놈들이랑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곳이라고. 이건 속꿉 장난이 아니야. 강 대령은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결국 정치로 단 계급이야.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고 여성도 이만큼 챙긴다. 뭐 그런 거지. 내일 모레 취임식 할 때도 기자들 바글바글하게 몰고 와서 선전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꼴 못 봐. 내 부대는 그런 정치 노름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이 말이야. 제36여단은 내가 책임진다. 그 사단장이 무슨 쇼를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참모들은 그저 단결. 여단장님.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히 김소령은 강 대령의 저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역시 강 대령의 그늘 아래 있는 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대화는 접견실 밖에서 대기하던 여단장 당번병 상병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이 당번병은 하필이면 위병소 근무를 서는 김일병의 동기였다. 그날 밤 당번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김일병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일병, 너 오늘 위병소에서 강 대령님한테 깨진 그 여군 간부님 말이야. 혹시 왜 뭐하는 분인지 알아? 아니, 그냥 강 대령님이 오늘 저녁에 신임 사단장님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 정치적 쇼라느니 여자라느니.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 김일병은 낮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모욕을 당하고도 고요했던 여군의 눈빛, 그리고 윤 상사가 황급히 챙겨 넣던 그 검은색 수첩. 불길한 예감이 김일병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김일병은 이 사실을 윤준호 상사에게 보고했다. 윤 상사님, 어제 강 대령님께서 접견실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셨다고 합니다. 여단장님 당번병인 제 동기가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제 주운 그 검은색 수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수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끔찍한 비하 발언도 함께 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첩 첫 장에 적힌 열쇠부대라는 글자 밑에 연필로 작게 쓰인 이름을 발견했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이 신임 사단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취임식 당일이 밝았다. 열쇠부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각 여단과 직할 부대 장병들이 수천 개의 점이 되어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었고 단상에는 군단장과 인근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영 대령은 제36보병 여단장 자격으로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의 여단 병력들이 가장 완벽한 대우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5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유진 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단상 아래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도열해 있던 윤준호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 검은색 수첩을 움켜쥐었다. 강 대령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꽤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신임 사단장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한 여군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복 어깨에는 선명한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강 대령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틀 전 자신의 위병소 앞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쪼그려 앉아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던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냐고 꽃이나 심으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 대령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진 소장은 수천 명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부대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단상 앞줄에 서 있는 강태영 대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유진 소장의 눈빛은 이틀 전 낙엽 앞에서와 똑같았다. 고요하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윽고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랑스러운 열쇠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서유진입니다. 단결.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나는 20년간 특수전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실력이 아닌 성별로 동료를 판단하는 편견. 계급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는 오만. 그것이야말로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진짜 적입니다. 강 대령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서유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임하기 며칠 전 이 부대의 심장인 위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열쇠부대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낙엽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통신선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안전동선은 엉망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막히고 끊어져 있었던 것은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그 막힌 낙엽 청소부터 나의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통신선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열쇠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강태영 대령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특히 강 대령의 참모들은 그 연설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유진 소장은 단상의 지휘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영 대령 앞에 섰다. 강 대령은 경직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36보병 여단장 대령 강태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악력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다. 강 대령. 제36여단 위병소 관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만간 여단 외곽 보행로 낙엽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신임 사단장과의 첫 공식 대면은 지옥 그 자체였다. 서 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지휘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대령은 회의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서 소장은 각 부대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유독 제36여단 사안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강 대령. 보고서에 의하면 36여단 전투 준비 태세는 완벽하군요. 단결. 네. 사단장님.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위병소에서 본 바로는 당장 비만 조금 더 와도 통신이 두절될 것 같던데 통신도 없이 어떻게 싸워 이길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 통신선 점검을 대령인 내가 직접 낙엽 쓸다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그것은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미 며칠 전에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강 대령은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겁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은 도망치듯 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여군이 사단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사단장이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편 윤준호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사단장실 비서실을 통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강태영 대령의 만행을 이대로 덮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10년 묵은 원한과 위병소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인가. 그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김일병과 박 병장을 불렀다. 너희 그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전부 기억하나? 특히 강 대령님이 그 여군 간부님에게 했던 말들. 단결. 윤 상사님. 똑똑히 기억합니다. 낙엽이나 쓸라는 말도 재수 없다는 말도 전부요. 만약 감찰실에서 너희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나? 상대는 강 대령님이다.
너희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병과 박 병장은 잠시 망설였다. 일개 병사가 여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 상사님. 저희는 윤 상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군 간부님은 지금 우리 사단장님이십니다. 강 대령님이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박 병장의 확고한 대답에 윤 상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10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강소령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당시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서가 들어있었다. 윤 상사는 밤을 새워 진정서를 작성했다. 1. 10년 전 강소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인사불이익 사건. 2. 며칠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신임 사단장에 대한 모욕 사건. 3. 강 대령이 접견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신임 사단장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한 상관 모독 사건. 그는 두 사건의 목격자와 증거들을 꼼꼼하게 적어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윤준호 상사는 사단 감찰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단 감찰실장 오세연 대령은 윤준호 상사가 제출한 진정서를 읽고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윤 상사. 이 진정서의 모든 내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가? 단결. 감찰실장님. 제 군생활 전부를 걸고 맹세합니다. 위병소 모욕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 강태영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아네.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책임지고 그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진술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들 역시 그날의 부당함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세연 대령은 즉각 서유진 사단장에게 직보했다. 서 소장은 진정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윤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자신이 위병소에서 잃어버렸던 검은색 수첩을 비서실을 통해 돌려준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강 대령은 군단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단장님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유진 소장은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 나는 정치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군인이 정치를 생각하는 순간 부대는 썩기 시작합니다. 대령이 군단장 라인이든 그보다 더 높은 분의 라인이든 규율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결. 알겠습니다. 그럼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내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열쇠부대의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찰실의 조사는 물밑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오 대령은 가장 먼저 윤 상사가 지목한 김일병과 박 병장을 안전한 장소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 상사가 미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설득한 덕분에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위병소에서 강 대령이 내뱉었던 폭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다. 정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라는 표현을 썼나? 단결. 네. 그렇습니다.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는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단계는 강 대령의 상관 모독 발언이었다. 감찰실은 여단장실 당번병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날 저녁 식사에 배석했던 참모들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군생활을 거는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오 대령은 작전 참모인 김소령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김소령, 나는 자네가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라고 들었네. 자네의 명예를 걸고 묻겠네. 그날 저녁 강 대령은 신임 사단장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 김소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강 대령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준 상관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지 고뇌했다. 김소령.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네.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김소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결. 정치적 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하는 발언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은 조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으로 윤 상사의 10년 전 인사 기록을 검토했다. 명백한 부당함이었다. 당시의 동료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평가서까지 확보하자 강태영이라는 인물의 오만과 독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병사들의 진술, 핵심 참모의 증언, 그리고 과거의 인사비리 자료까지. 강태영 대령을 올까맬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강태영 대령은 감찰실의 조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더 맹렬하게 제36여단 병사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사단장이 여자라고 부대 전체가 계집애들처럼 빠져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진짜 군인은 나 하나뿐인 것 같으니까.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에게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은 실력으로 증명된 최고의 여단장이었고 군단장 역시 자신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신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감찰실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 상기인은 금일 오후 2시 사단 감찰실 조사에 즉각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소환장을 구겨버렸다. 이것들이 감히. 오세현이 저 육사 동기가 드디어 미쳤군.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당당하게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 대령,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여단장을 호출해. 오세현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강 대령, 앉으시죠. 무리한 짓이 아니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하셔야 할 겁니다. 조사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며칠 전 위병소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여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군기 강화를 위해 복장 불량자를 질책한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여단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 같은 발언도 여단장의 임무에 포함됩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오 대령은 책상 위 서류철을 툭툭 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일병과 박 병장의 진술서입니다. 두 병사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군요. 겨우 일개 사병놈들 말을 믿고 지금 현역 대령을 겁박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보시죠. 오 대령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여단 참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나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군인 복무기본법 제22조 상관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건 강 대령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시 배석했던 김소령의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 대령은 김소령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다. 그 자식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죠.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 서류를 강 대령 앞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윤준호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전 당시 윤준호 중사의 참모 지원을 막고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당시 강소령님의 부적합 의견서와 다른 모든 지휘관들의 적합 의견서가 함께 있습니다. 왜 강 대령님만 반대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강 대령은 그제야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위병소의 그 여군, 윤준호 상사, 그리고 김소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나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무능한 것들은 속가내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영 대령. 당신의 모든 혐의는 명백하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겁니다. 강 대령은 조사실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이 사소하다고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사단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열렸다. 강태영 대령의 혐의는 단순한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넘어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부하에 대한 부당 대우 그리고 상관 모독이라는 중죄에 해당했다. 군단장 라인이라는 그의 방패막이도 서유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군기 확립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강태영 대령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1. 제36보병 여단장 보직 즉각 해임. 2.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육군 보병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출 조치. 정책연구관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하는 아무런 실권도 명예도 없는 한직이었다. 20년간 오직 실력 하나로 장군 계급을 달기 위해 달려왔던 강 대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대령은 텅 빈 여단장실에서 홀로 짐을 꾸렸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패들이 지금은 그저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그가 쥐어짠 부하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여단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유진 사단장이었다. 강 대령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례조차 올리지 못했다. 서유진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정책연구관 발령 공문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 대령.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나는 그날 위병소에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당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눈에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런 지휘관 아래는 그 어떤 부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런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는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 소장은 강 대령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강 대령. 그 계급장을 달기까지 함께한 부하들의 신뢰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보병학교로 가거든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유진 소장은 경례도 받지 않고 돌아섰다. 강 대령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울음이었다. 며칠 후 강태영 대령은 아무도 모르게 열쇠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윤준호 상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찰실로부터 자신의 인사 기록이 정당하게 재검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병소의 김일병과 박병장은 사단장 표창과 함께 조기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열쇠부대에 막혔던 소통의 배수로는 그렇게 뚫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는 연천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는 다른 온화하지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 대령은 정책연구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독방 같은 연구실에서 의미 없는 서류들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때 최전방 여단을 호령하던 대령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보직 해임된 문제아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장군 계급에 대한 꿈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창밖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을 보게 되었다.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병아리 같은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훈련 교관의 불호령에 안절부절 못하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다. 소위 김민석, 자네는 독도법 시간에 잠만 잤나? 지도 하나 제대로 못 읽어서 부하들을 다 죽일 셈인가? 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날 저녁 그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소위 김민석을 발견했다. 다른 동기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김소희는 풀이 죽어 밥알만 새고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소희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대령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단결. 대령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편하게 먹게. 강 대령이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까 보니까 독도법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산악지형에 약해서 그런지 등고선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강 대령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도 들고 산에서 사흘 밤낮을 헤맨 적도 있지. 그는 숟가락을 놓고 김소희에게 자신이 겪었던 실수담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길을 잃었고 어떻게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도를 읽는 법을 깨우쳤는지.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다. 김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럼 대령님도 실수를 하셨단 말입니까? 실수? 실수투성이었지. 지금도 하고 있고. 강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소희에게 냅킨을 한 장 뽑아주며 그 위에 간단하게 등고선 읽는 법을 그려주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김소희.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내 부하들 앞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게. 지휘관의 오만은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네. 그날 이후 강 대령은 달라졌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훈련장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교관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먼저 실수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젊은 소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보직 해임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교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 대령은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서유진 소장이 보낸 축전이었다. 강 대령, 보병학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네. 어깨에 다는 계급보다 마음에 다는 신뢰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건승을 비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윤준호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진급식 사진이었다. 강 대령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못 들었나?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다! 내 기수라. 강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신의 방한복 지퍼를 내렸습니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으로 단정하게 각 잡힌 전투복이 모습을 드러내며 막사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혹한기 훈련 중 막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청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상쾌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뼈를 애는 강원도의 겨울밤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칼바람 고지에 몰아치는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훈련장의 임시 야전 막산,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방수포와 철제 프레임으로 간신히 바람을 막아낸 공간이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외풍은 막을 길이 없었다. 막사 중앙에 놓인 디젤 난로가 맹렬한 소리를 내며 열기를 토해냈지만 그 온기는 난로 주변의 몇몇 층에만 허락된 특권과도 같았다.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이 혹한기 훈련의 실질적인 왕은 단연 백철민 중사였다. 육군 보병대대 화기중대 소속의 베테랑 부사관.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0년 넘게 복무하다 육군으로 전군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햇볕과 서리의 거칠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거쳐온 시간의 혹독함을 증명했다. 해병대 특유의 자부심과 뼛속까지 박힌 기수 문화는 육군으로 온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진짜 군인은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신념을 주변에 강요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다. 그의 통제 아래 화기중대 3소대는 대대 내에서도 가장 군기가 세고 훈련 성과가 높은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서려 있었다. 백중사는 난로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신의 K2 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김상병, 최일병 등 그가 특별히 아끼는 소대원들이 마치 위성처럼 둘러앉아 있었다. 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막사 구석, 어둠과 추위가 가장 깊은 곳에서는 가차대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박지훈 이병이 떨고 있었다. 방한복을 껴입고 모포까지 뒤집었었지만 살을 애는 추위는 어쩔 수 없었다. 낮 동안 이어진 완전 군장 행군과 진지 구축 작업으로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물에 젖은 전투화는 발가락의 감각을 앗아가고 있었다. 야, 박지훈. 백중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막사 안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박 이병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에 무릎에 덮고 있던 모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병, 박, 지, 훈. 네. 목이 터져라 외친 관등 성명은 추위에 얼어붙어 볼품없이 갈라져 나왔다. 백중사는 총기 손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거기서 뭐해? 내 눈에는 저 난로가 안 보이나? 아니면 여기가 내 집 안방이라 이불 덮고 잠이라도 청할 생각이었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군대는 군기가 빠져서 큰일이야. 혹한기 훈련은 추위를 이겨내는 훈련이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재롱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나?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얼어 죽거나 도망갈 놈이 바로 너 같은 놈들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날아와 박 이병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의 선임병들은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아니, 나설 수 없었다. 백중사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남은 훈련 기간 내내 지옥을 경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저 침묵하며 자신의 일이 아님에 안도할 뿐이었다. 거기 서서 계속 떨고 있어.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으로 복귀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박 이병은 부동자세로 서서 추위와 싸워야 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그저 이를 악물었다. 이런 부조리함이 그의 군 생활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였다. 막사 입구에 두꺼운 방수포가 거칠게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칼바람이 그녀의 등 뒤로 몰아쳐 들어와 막사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휘저었다. 들어온 사람은 방한복과 방한모, 고글과 안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성별이나 계급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체구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혼자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막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난로 주변에 모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무리와 구석에서 부동자세로 벌을 서고 있는 이등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싸늘하게 방관하는 나머지 부대원들의 모습. 이 기묘한 풍경을 모두 눈에 담은 그녀는 난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막사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백철민 중사는 짜증이 솟구쳤다. 이 신성한 훈련의 밤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통제 구역에 발을 들인 불청객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손질하던 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압적인 그의 모습에 주변 병사들은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불청객은 난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고글과 마스크를 벗었다.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었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도통내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드러난 얼굴은 앳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여성 군인이었다. 그녀의 방한복 어깨 견장에는 아무런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아마 혹한기 훈련 지원을 나온 통신이나 의무 같은 비전투 병과의 하급 장교이거나 이제 막 임관한 소위일 것이라고 백중사는 지레짐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집이 여길 어디라고?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여기는 화기중대 3소대 통제 막사입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십시오. 백중사는 일부러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상대의 길을 처음부터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의도였다. 여군 장교는 백중사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구석에 서 있는 박이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병사는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훈련의 일환입니다. 중사 백철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중사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실렸다. 감히 일개 하급 장교가 자신의 훈련 방식에 토를 단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훈련? 내 눈에는 단순한 가혹행위로 보입니다만. 그녀의 차가운 지적에 백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막사 안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혹행위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요즘 장교들은 군대를 책으로만 배워서 그런지 강하게 키우는 것과 괴롭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요즘 장교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동시에 구석의 박이병을 향해 더욱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자신에게 이런 수모를 안겨준 원인 제공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여군 장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백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그 잘난 전쟁 경험, 어디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가장 먼저 적에게 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병사 당장 휴식시키십시오. 이건 내 소대입니다. 내 훈련 방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명령입니까? 마침내 백철민 중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 그녀를 압도하려는 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은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직감했다. 명령? 그래, 명령이라고 치지. 계급도 제대로 모르는 걸 보니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내가 군대에 대해 하나 가르쳐주지. 백철민 중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크고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몇 기야?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해병대 시절부터 그의 몸에 새겨진 서열을 확인하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언어였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이 막사 안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백철민 중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백철민 중사의 오만한 질문이 야전 막사 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너 몇 기야? 그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난로의 굉음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정적.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차마 눈앞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공포와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주시했다. 이제 막 임관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군 장교가 대대 내에서도 호랑이로 불리는 백철민 중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 강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과는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백중사의 위압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백중사의 불타는 오만함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백중사? 강하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당황이 아닌 강철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백철민 중사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필살의 한 수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못 들었나?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다. 장교 교육 과정이 몇 기냐는 말이다. 군의 기본도 모르는 걸 보니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온 모양인데. 내 기수라. 강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신의 방한복 지퍼를 내렸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으로 단정하게 각 잡힌 전투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전투복 왼쪽 가슴팍에 달린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찰이 희미한 전등빛에 반사되었다. 강하늘. 이름 석자는 평범했지만 그 위에 달린 계급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무궁화 봉오리 위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계급장. 대한민국 육군 소령. 그것은 결코 풋내기 소위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막사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백철민 중사의 주변에 앉아있던 병사들 중 계급을 먼저 알아본 몇몇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백 중사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둠과 거리 때문에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탓이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저 계집 장교 하나에 쫄아서 일어서는 건가?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앉아. 그의 불호령에도 병사들은 앉지 못했다.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백중사와 강소령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막사 입구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화기중대장 김태영 대위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김 대위는 중대 내에서 백중사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지휘권 한번 행사해보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백중사님, 그만하십시오. 김 대위의 다급한 외침에도 백중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중대장까지 자신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김 대위, 이건 내 소대 일이야. 자네는 빠져 있어. 내가 저 버릇없는 장교의 군기를 제대로 잡아놓을 테니. 아닙니다, 백중사님. 제발. 김 대위는 거의 울먹이며 백중사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강하늘 소령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 김태영 현 시간부로 중대 인원 현황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님. 그 두 단어가 막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터졌다. 백철민 중사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대장. 새로 부임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신임 대대장. 그 대대장이 여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는 설마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방금 너 몇 기야? 라고 모욕을 준 바로 그 여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강하늘 소령의 계급장을 다시 확인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에 선명한 소령 계급장이 들어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굳게 쥐고 있던 주먹에서 힘이 풀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대대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강하늘 소령은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거두었다. 그녀는 김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다시 백철민 중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기수가 궁금하다고 했나, 백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내 임관 기수는 자네 같은 일개 부사관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다. 그녀는 백중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그녀의 작고 단단한 그림자가 백중사의 거대한 몸뚱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정해주지. 나는 내가 말한 계집 장교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로 이 대대의 지휘를 책임지게 된 너의 대대장 소령 강하늘이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막사 안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전원 주목.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백중사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박이병조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지금부터 내가 이 대대의 유일한 지휘관이다. 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의 지휘 방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특히 계급과 직책을 무시하고 사적인 위계 질서나 낡은 악습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백철민 중사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백철민 중사. 네, 소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황급히 대대장님으로 정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네는 방금 상급 장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지휘 체계를 무시했으며 병사들 앞에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자네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거다. 강하늘 소령의 선언에 백중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군 생활이 해병대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자부심과 명예가 이 젊은 여군 장교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칼바람 고지의 혹독한 겨울밤은 백철민 중사에게 있어 그의 오만했던 인생이 끝나는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하늘 소령의 서늘한 선언이 막사 안에 메아리 쳤다. 백철민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충격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한때 그를 왕처럼 떠받들던 소대원들은 이제 감히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새로운 지휘관 강하늘 소령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권력의 이동은 그토록 빠르고 무자비했다. 강 소령은 더 이상 백중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막사 구석에서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박지훈 이병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백중사를 대할 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박이병, 이병, 박지훈. 박이병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억압하던 공포의 대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리 와서 난로 앞에 앉아. 몸부터 녹여.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인다. 이건 명령이다. 강소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이병은 마지못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난로 앞으로 다가서자 백중사의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따뜻한 자리가 자연스럽게 비워졌다. 그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박이병에게 길을 터주었다. 박이병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불에 손을 쬐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퍼져나가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소령은 박이병의 젖은 전투화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리고는 중대장인 김태영 대위를 불렀다. 김대위. 네, 대대장님. 저 병사 전투화가 다 젖어 있는데 동상에 걸릴 위험이 크다. 당장 의무병을 불러 상태를 확인시키고 여벌 전투화가 있다면 교체해 주도록.
만약 없다면 자네 전투화라도 벗어줘. 지휘관은 부하의 발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설마 구두 신고 행군하는 대대장 밑에서 젖은 전투화 신고 동상 걸리는 병사가 나오는 꼴을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녀의 말은 김대위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막사 안의 모든 간부들의 심장을 찔렀다. 특히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던 백철민 중사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김대위는 황급히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강소령은 김대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다시 백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백중사, 자네는 지금부터 이 훈련에서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당한다. 자네의 소대는 중대장인 김대위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을 것이다. 자네는 일개 소대원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물론 총기 소지와 훈련 참여는 허락하지만 다른 병사에게 어떠한 사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순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지휘권 박탈. 그것은 부사관에게, 특히 백철민처럼 자부심이 강한 베테랑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소대원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무시하던 풋내기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어제까지 자신의 발밑에 있던 병사들과 똑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의 얼굴 근육이 굴욕감의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대장이었고 자신은 명령에 불복종한 하급자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뱉은 대답은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서서 떨고 있던 박이병의 자리는 이제부터 자네 자리다. 훈련 중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막사 내에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도록. 자네가 말하는 그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군. 강소령은 백중사가 박이병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완벽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부하에게 가한 고통을 너도 직접 느껴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백중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박이병이 서 있던 막사 구석, 가장 어둡고 추운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동정, 조롱, 고소함, 그리고 공포.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굴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이 막사는 이제 그에게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강하늘 소령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본 뒤 김태영 대위에게 말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야간 매복 훈련은 취소한다. 대신 전 소대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방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은 병사들은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해. 훈련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차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대대장에게 직접 인정받고 자신의 지휘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 새로운 지휘관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막사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난로 앞에 모여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는 박이병과 그 동료들,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하들을 챙기는 김대위,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철민 중사.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막사를 나섰다. 그녀가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막사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편의 살벌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새로운 대대장의 등장과 기존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어떤 이는 통쾌함을 느꼈고 어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하나였다. 이 칼바람 고지의 혹한기 훈련은, 그리고 이 대대는 이제 결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하늘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젊은 여성 지휘관이 서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은 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하늘 소령이 화기중대 3소대 막사를 다녀간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백철민 중사가 신임 대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하다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는 소문은 혹한의 칼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중대와 소대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각자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살이 붙었다. 백 중사가 대대장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는 이야기부터 대대장이 권총을 뽑아 백 중사를 위협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떠돌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새로운 여자 대대장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작전회의가 대대 지휘소 천막에서 소집되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의 새벽 각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들은 두꺼운 방한복 차림으로 지휘소에 모여들었다. 천막 안은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웠지만 그보다 더한 냉기가 간부들 사이에 흘렀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화기 중대장인 김태영 대위와 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백철민 중사를 대신해 불려온 부소대장 하태식 하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하늘 소령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지휘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방한복 차림이 아닌 각 잡힌 전투복 위에 방한 야전 상의만 걸친 간편한 차림이었다. 혹한에 단련된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간부들은 또 한 번 압도당했다. 그녀는 회의석 상석에 앉아 모여있는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번 혹한기 훈련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강소령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천막 안을 울렸다. 사단에서 우리 대대의 하달한 훈련 목표는 동계 작전 수행 능력 극대화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목표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전투원 생존 능력 보장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고참 간부들의 얼굴에 미세한 불만의 기색이 스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혹자는 군기가 빠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훈련은 실전처럼 고통스러워야 하고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이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훈련을 위한 희생과 지휘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화기 중대장 김태영 대위를 향했다. 중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 나는 한 병사가 흠뻑 젖은 전투화를 신고 동상에 걸릴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벌주고 있던 부사관과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던 중대장까지 누구 하나 그 병사의 생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불필요한 희생의 가능성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천둥과도 같았다. 김대위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이번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나 안전사고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훈련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번 훈련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엄중히 물을 것이다. 내 말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간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렁차게 대답했다. 좋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오늘 오후 각 중대는 지정된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야간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그런데 기상 관측 보고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폭설과 함께 기온이 급강하하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될 것이다. 그녀는 작전 지도 위에 몇 개의 지점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작전 계획대로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면 고립되거나 조난당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강소령의 폭탄 선언에 간부들이 술렁였다. 훈련 직전에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이제 막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
기존의 참모들이 수립한 계획을 뒤엎는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수정된 계획은 이렇다. 각 중대는 목표 고지 점령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야간 방어 진지 구축은 생략한다. 대신 폭설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한 수경지로 신속하게 철수하여 악천후 속 야전 수경 및 생존 훈련으로 전환한다. 그녀는 새로운 수경지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했다. 그곳은 계곡과 능선이 바람을 막아주고 비교적 눈사태의 위험이 적은 안전한 지역이었다. 각 중대는 철수 즉시 전 인원이 협력하여 어형 텐트와 방수포를 이용해 눈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임시 막사를 구축하고 비상 취사 도구를 이용해 따뜻한 식사와 음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3시간마다 인원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지휘소로 보고하도록.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전장 상황 속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훨씬 더 실전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무조건적인 돌격 앞으로가 아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녀의 지휘 방식에 일부 간부들은 감탄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대대의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작전과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자신의 작전 계획이 공개적으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였다. 강소령은 그런 작전과장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회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지도만 보고 작전하는 지휘관이 아니다. 오늘 훈련 나도 여러분과 함께 뛴다. 대대장이라고 해서 따뜻한 CP에 앉아 보고만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 맞고 바람 맞으며 상황을 지휘하겠다. 그러니 불만 있는 사람은 훈련장에서 실력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도록. 그녀의 선언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지휘관이 솔선수범하겠다는데 그 어떤 부하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는가. 간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하늘 소령은 화기중대장인 김태영 대위를 따로 불렀다. 백철민 중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임시 막사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대위가 힘겹게 대답했다. 그에게도 오늘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라고 전해. 다만 지휘권이 없으니 자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총기 외에 삽과 곡괭이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예? 삽과 곡괭이는 왜? 김대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악천후 수경지 구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는 누구보다 힘이 좋고 경험이 많으니 가장 힘든 일을 맡기면 제격일 거다. 이것 또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전해. 강소령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꺾인 자존심과 잘못된 신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심기 위한 그녀만의 특별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쳤다. 예고된 대로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대대 병력들은 강하늘 소령에 수정된 작전 계획에 따라 각 중대별로 목표 고지를 향한 기동을 시작했다. 강소령 역시 완전 군장을 꾸리고 통신병 1명만을 대동한 채 가장 훈련 강도가 높은 1중대의 선두에 서서 함께 산을 올랐다. 대대장이 그것도 여군이 병사들과 똑같이 1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가파른 산악 지형을 선두에서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일 것이라고 폄하하던 병사들도 2시간이 넘도록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보폭은 남성 군인들보다 작았지만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체력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지형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기동로를 찾아내는 능력, 병사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을 부여하는 판단력 등 모든 면에서 그녀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화기중대 3소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대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백철민 중사가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일개 병사처럼 대열의 후미에 서서 걷자 소대는 구심점을 잃고 삐걱거렸다. 갑작스럽게 중대의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하게 된 김태영 대위는 의욕은 넘쳤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연발했다. 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대열을 이끌다가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백 중사의 눈치를 살폈다. 백철민 중사는 묵묵히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기본 군장 외에 강소령이 특별히 지급한 묵직한 삽과 곡괭이가 더해져 있었다. 살을 애는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일부러 틀린 길로 가는 김대위를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놈들끼리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비뚤어진 신보가 가득했다. 이 훈련이 그리고 이 대대가 엉망이 되어버리기를 바라는 파괴적인 충동마저 일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병사들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예정된 시간 안에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안전한 수경지로 철수해야 했지만 화기중대 3소대는 이미 계획보다 1시간 이상 뒤처져 있었다. 김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난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던 일중대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화기 3소대 여기는 일중대장.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귀 소대는 예정 시간보다 너무 뒤처져 있다. 무슨 문제 있나? 오버. 김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화기 3소대. 현재 위치 파악이 어렵다. 시계가 너무 좋지 않아 독도에 어려움이 있다. 오버. 그의 대답은 사실상 조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하늘 소령이었다. 김대위, 당황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형지물이 뭐였나? 계곡, 능선 혹은 특이한 모양의 바위라도 좋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봐. 약 20분 전에 작은 계곡을 하나 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능선을 따라 이동 중인데 안개가 너무 짙어 주변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다. 지금 즉시 이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 대기해. 그리고 주변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전원 집결시켜. 내가 곧 그쪽으로 가겠다. 네? 대대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내 위치에서 자네들 예상 위치까지는 약 30분 거리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내 걱정은 말고 병사들 안전 확보에만 집중해. 이상. 무전이 끊겼다. 김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대대 전체의 훈련을 망치고 대대장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백철민 중사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통쾌했다.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드는지, 저 잘난 장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된 것 같아 고소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자신의 소대원들,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낸 녀석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무엇보다 그 여자 대대장이 자신들을 구하러 직접 오겠다는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계집 따위의 동정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옆에 있던 박지훈 이병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눈 위에 주저앉았다. 박 이병, 정신 차려. 분대장이 다급하게 그를 부축했지만 박 이병의 눈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했다. 백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맨 삽과 곡괭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김대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김대위는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백중사님 왜 그러십니까? 백철민은 김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서더니 그의 손에서 작전 지도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비록 안개 때문에 시야는 제한되었지만 그는 이 산의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번도 더 훈련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계곡을 건넜고 지금 이 능선에 있다고 했지. 그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능선을 따라 10분만 더 가면 바람을 등지고 있는 작은 암벽지대가 나온다. 그 아래에 동굴은 아니지만 10명 정도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내가 예전에 훈련할 때 발견해둔 곳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다 얼어 죽습니다. 김대위는 놀란 눈으로 백철민을 쳐다보았다. 항명을 하는 것도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닌 진심으로 소대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지도만 보던 사람이 이 칼바람 고지의 진짜 무서움을 알기나 하겠어.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부대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백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강하늘 소령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살려야 한다는 뼛속까지 군인인 그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들어볼까, 백중사. 모두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어느새 그들 뒤까지 접근한 강하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과 서리로 뒤덮여 있었지만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하늘 소령의 등장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짙은 안개와 거센 눈보라를 뚫고 소리 없이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삼소대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히 방금 전 그녀를 향해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외쳤던 백철민 중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강소령은 천천히 백중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전투화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그녀는 백중사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린 지도를 빼앗아 들었다. 자네가 말한 암벽지대. 이 지점을 말하는 건가? 그녀는 백중사가 짚었던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백중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나도 이 지역의 지형 정찰은 끝냈다, 백중사. 자네가 수십 번 훈련했던 곳이라면 나는 부임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모든 작전 계획과 지형 정보를 머릿속에 외우고 왔다. 그 암벽지대가 비와 눈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백중사의 얕은 경험을 비웃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폭설이 내릴 경우 바로 위 능선에서 소규모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만약 자네 말대로 소대 전체가 그곳으로 이동했다가 눈사태라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쯤 생존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야 했을 거다. 강소령의 말에 김태영 대위와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백중사 역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비를 피할 생각만 했을 뿐 더 큰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맹신이 하마터면 소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근방에서 가장 안전한 평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자네들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강소령은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군. 예상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으니. 그녀는 더 이상 백중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소대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전원 내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수경 준비를 시작한다. 김대위는 인원을 4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임무를 분담시켜 1조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2조는 어형 텐트와 방수포를 이용해 바람을 막을 방벽을 설치한다. 3조는 비상식량을 확인하고 취사 준비를 서둘러. 그리고 4조는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텐트 주변의 배수로를 파도록 눈이 녹아 막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병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대위가 즉시 복명복창하며 움직이자 일사불란하게 따르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소대는 그녀의 명확한 지휘 아래 안정을 되찾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백중사를 불렀다. 백중사, 자네는 사조에 합류해.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니 배수로 파는 작업은 아주 잘하겠지. 그것은 또 한 번의 굴욕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백중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그녀의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력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아까 내려놓았던 삽을 집어들었다. 병사들은 강소령의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황량한 눈밭 위에는 아늑한 비상수경지가 만들어졌다. 방수포로 만든 바람막이는 거센 눈보라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주변의 냉기를 몰아냈다. 곧이어 따뜻한 수프와 커피가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박이병도 뜨거운 수프를 마시고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자 금세 혈색을 되찾았다. 병사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강하늘 소령은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수프를 마시지도 불을 쬐지도 않았다. 대신 수경지 외곽을 돌며 경계 상태를 점검하고 무전기로 대대 지휘소와 교신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한편 백철민 중사는 묵묵히 삽질만 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는 힘든 줄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하늘이라는 여군 장교를 처음 봤을 때 그저 운 좋게 진급한 온실 속의 화초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 정신과 강인함이 그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태영 대위가 그에게 다가와 뜨거운 커피가 담긴 반합을 건넸다. 백 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좀 쉬십시오. 백철민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김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백 중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중대원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김대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백철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자네 지위에 혼란을 줬어. 중대장으로서 자네 판단이 맞았다. 그것은 백철민이라는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갈등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폭설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삼소대의 임시 수경지는 그 어떤 특급 호텔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했다. 병사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경계를 섰고 나머지는 따뜻한 모닥불과 튼튼한 막사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강하늘 소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지휘소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병사들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자 눈이 그치고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강하늘 소령은 수경지를 철수하고 대대본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귀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비록 혹독한 밤을 보냈지만 그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진짜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다는 유대감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열의 가장 후미에서 백철민 중사는 말없이 눈 덮인 산을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굴욕과 패배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언덕 너머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강하늘 소령의 작은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이 어젯밤 그를 압도하던 거대한 산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의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이제 막 끝나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의 남은 기간 동안 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하늘 소령의 리더십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녀는 매 훈련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곳에 먼저 나섰고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모든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은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병사들의 안전과 인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대대 내에 만연해 있던 부조리와 가혹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합리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채워나갔다. 백철민 중사에게 남은 훈련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다. 그는 지휘권이 박탈된 채 모든 훈련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꽁꽁 언 땅을 파헤쳐 진지를 구축하고 가장 위험한 정찰로의 선두에 서야 했다. 강소령은 그에게 단 한 번의 휴식도 단 한마디의 격려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백중사는 굴욕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힘든 과업을 수행하며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부하들이 얼마나 힘겹게 자신의 명령을 따랐는지, 자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며 몰래 빵과 따뜻한 물을 챙겨주는 박지훈 이병과 다른 소대원들의 모습에서 그는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억압했던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날 대대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전술 훈련이 실시되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뉘어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교전을 벌이는 이번 혹한기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 강하늘 소령이 이끄는 대대는 청군을 맡았고 인근의 다른 대대가 황군 역할을 맡았다. 훈련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황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있었다. 강소령의 대대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황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해야 했다. 훈련 통제관들은 청군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대대 지휘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참모들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지휘소 한쪽 구석에서 지도를 살피던 강하늘 소령이 입을 열었다. 적의 주 방어선은 정면의 주봉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동쪽 측면의 절벽지대다. 작전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대대장님, 그곳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 기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전문 산악 장비 없이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도 그곳의 방어를 소홀히 하고 있겠지. 만약 우리가 소수의 정예 병력을 그 절벽으로 우회시켜 적의 후방 지휘소를 타격할 수만 있다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무모해 보였다. 모두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지휘소 입구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능합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기중대 3소대의 전술 훈련 계획을 보고하러 온 백철민 중사가 서 있었다. 그는 지휘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그 절벽 길이 있습니다. 정식 등산로는 아니지만 예전에 산악훈련을 할 때 제가 개척해 놓은 루트가 있습니다. 장비 없이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험하고 위험해서 웬만한 담력과 체력 없이는 통과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의 말에 지휘소 안의 모든 이들이 놀랐다. 강소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백중사를 쳐다보았다. 그 길 자네가 안내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백철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오만이나 반감도 없었다. 오직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싶다는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강하늘 소령은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다. 좋다. 백중사. 자네에게 임무를 주겠다. 대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원 20명을 선발해 특임대를 조직한다. 자네가 그 특임대를 이끌고 방금 말한 비밀 루트를 통해 적의 후방으로 침투, 지휘소를 파괴하고 퇴로를 차단해라.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자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백철민의 지휘권을,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의 지휘권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엄청난 신뢰이자 위험한 도박이었다. 백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경례했다. 명 받겠습니다. 임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특임대는 신속하게 조직되었다. 백중사는 각 중대에서 체력과 전투 기술이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직접 선발했다. 그 안에는 박지훈 이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박 이병은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백철민이 이끄는 특임대는 어둠을 틈타 비밀 루트로의 침투를 시작했다. 그 길은 그의 말대로 험난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꽁꽁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백철민의 인솔은 완벽했다. 그는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소리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원들을 격려하고 뒤처지는 대원의 손을 직접 잡아주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특임대는 마침내 적의 후방에 도달했다. 황군의 지휘소는 그들의 예상대로 경계가 허술했다. 백중사는 완벽한 작전으로 지휘소를 급습했고 순식간에 황군 지휘부를 제압했다. 동시에 강하늘 소령은 특임대의 성공 신호를 받자마자 대대 전체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고 후방이 차단된 황군은 혼란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청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새겨져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대대 전체가 모인 강평 자리에서 강하늘 소령은 백철민 중사를 단상 위로 불렀다. 이번 훈련의 승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특임대의 공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특임대를 이끈 백철민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백중사의 공을 치하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했다. 대대장이 일개 부사관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백철민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답례 경례를 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군인입니다. 저는 오만했고 어리석었으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군인이란 무엇인지 지휘관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제가 감히 모욕했던 강하늘 대대장님이십니다. 그는 강소령을 향해 몸을 돌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모든 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혹한의 추위를 녹이고 칼바람 고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명의 오만했던 군인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을 축복하는 소리였고,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부대가 신뢰와 존중이라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소리였다.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 백철민 중사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군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억압적인 언어 대신 따뜻한 격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풍부한 전투 경험과 기술을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진정한 멘토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어색해하고 의심하던 병사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화기중대 3소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대대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모두가 선망하는 부대가 되었다. 강하늘 소령의 개혁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 성과가 우수한 병사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관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만든 대대장과의 대화 시간은 익명의 건의 채널로서 병사들이 가진 고충과 불만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대대는 과거의 낡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건강하고 강한 전투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느 봄날 대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군 전체의 부사관 정책을 총괄하는 육군본부 주임원사였다. 그는 최근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룬 부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 주임원사는 대대장인 강하늘 소령과 먼저 면담을 가진 뒤 부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병사생활관과 식당 그리고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병사들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간부와 병사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가 무작위로 방문한 화기중대 3소대의 훈련 모습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백철민 중사는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고함도 치지 않았다. 대신 각 포반을 순회하며 병사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격려하며 그들의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다. 병사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발의 박격포탄은 오차없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완벽한 결과였다. 훈련이 끝난 후 주임원사는 백철민 중사를 따로 불렀다. 백 중사 정말 대단하군. 내가 수많은 부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훈련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야. 자네 같은 부사관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큰 자랑이다. 주임원사의 극찬에 백철민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주임원사님. 저는 그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희 대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서 강하늘 소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나왔다. 주임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고 있네. 강소령 같은 훌륭한 지휘관과 백중사 같은 유능한 부사관이 함께하는 부대라니.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군. 주임원사가 돌아간 후 육군본부에서는 강하늘 소령의 부대를 전군 제1의 혁신 부대로 선정하고 그녀의 리더십과 백철민 중사의 변화 사례를 전군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전군적인 스타가 되었다.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들이 이룬 극적인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몇 달 후 정기 인사 발령 시즌이 다가왔다. 모두의 예상대로 강하늘 소령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조기 진급이 결정되었고 동시에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대대장 이취임식이 열리던 날 모든 대대원들은 떠나는 그녀를 위해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강소령은 이임사에서 자신은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은 바로 대대원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백철민 중사 역시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에게 육군 부사관 학교의 교관으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그것은 군 최고의 베테랑 부사관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 중 하나였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경험과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후배 부사관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짐을 꾸려 떠나기 전날 밤 백철민은 조용히 강하늘 소령, 아니 이제는 강하늘 중령이 된 그녀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대대장님, 아니 중령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백중사 어서 와. 편히 앉게. 강 중령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혹한의 겨울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부사관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었네. 진심으로 축하해. 백중사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모두 중령님 덕분입니다. 중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둡고 추운 막사 구석에서 저 자신을 증오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하늘 중령은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백중사.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백중사 스스로가 이겨내고 변화한 결과야. 나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마련해줬을 뿐이지. 자네는 원래부터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계급과 성별 그리고 끔찍했던 첫 만남의 악연을 넘어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부사관 학교에 가서 자네 같은 후배들을 많이 키워주게. 나도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약속이 되고 있었다. 오만했던 남성 군인의 편견으로 시작된 갈등은 한 명의 현명한 여성 지휘관의 참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군에 입대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다.